그린 수소 생산 기술 현황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김창희 교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창희입니다. 예, 앞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조금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좀 스킵해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아무도 설명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다 하셔가지고 핑크 수소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린수소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몸담았던 에너지 기술 연구에서는 이제 그 그레이 수소, LNG 가지고 하는 그레이 수소, 내추럴 가스 가지고 하는 그레이 수소하고 지금 현재 이제 CCS랑 블루수소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린 수소 이렇게 두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소가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어쨌든 그레이 수소 범주에 있던 것들 좀 범위를 좀 나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원자력 수소는 핑크 하이드로젠으로 정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린수소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모든 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한 6개월 전에 자료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다가 한 달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수치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만큼 너무나 빠르게 그린수소 쪽으로 시프트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그 하이드로젠 카운슬에서 보통 매년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작년 12월 달에 낸 보고서에 급격하게 올해 7월에 새로운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불과 7개월 차인데 탄소 중립 선언과 맞물려서 청정수소 부분이 포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그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나온 보고 자료에서는 보다 지금 올해 7월 달에 나온 보고자료에서 그린수소 부분이 60% 더 증가된 그런 양을 보였고요. 요 점선 부분이 작년 12월에 나왔던 예측치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실선 부분이 올해 7월 달에 나온 예측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60% 변화가 됐고, 위에 블루 부분이 이제 청정수소고, 그린 부분이 이제 녹색수소인데, 좀 진한 부분은 이제 완전히 프로젝트가 계획된 거고, 약간 흐린 부분은 조금 선언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청정수소 쪽에서도 블루수소보다 그린수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설치 용량 전체 포션을 보면 30년도에 70%를 재생에 경계하는 그린수소로 가고 30%는 청정수소로 간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9년 12월 대비 현재 청정수소 생산량은 한 450% 증가된 걸로 됐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증가량이죠. 작년 12월 대비 60%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11월 17일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보고된 자료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계획을 보게 되면 2030년대에 3.9 밀리언 톤, 390만 톤을 갖다 생산하겠다고 했고 원래 2019년도에 로드맵 일정량 나온 대비 2배 정도 이상의 소생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50년까지는 2,700만 톤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해외 수소 부분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은 이런 청정수소 부분이 50%가 2030년도가 다 차지하게 될 거고요. 2050년도는 100% 완전히 청정수소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청정수소 자급률을 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청정수소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입니다. 정말 경제성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블루수소는 이제 계질 반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CCS라는 부분에 어떤 가격 저감에 대해 케이퍼빌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스케일업 하면서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약간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린수소 부분이 가격 저감 케이퍼빌리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2030년도 정도에서는 그 두 개가 가격이 비슷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0년도에는 훨씬 더 저렴해진다라고 얘기를 예측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내일사에서는 2025년까지 그 훨씬 그 경제성 있는 수소를 만들겠다는 저 핑크색 부분인데요. 그런 그 블루소보다 가격을 더 저감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전에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뭐 SOC에서 보온 수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저온 수제 범주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알카라인 폐수전인데 저는 이제 이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 딱 세 가지로 얘기하지만 점점 새로운 수전의 타입들이 나올 겁니다. 그 타입들에 대해 명명을 하면서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먼저 그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물이 분해될 수 있는 이온화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H2O이기 때문에 조합이 프로톤하고 OH-하고 O2- 이 세 가지 조합뿐이 없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닦아 놓으면 자동차가 지나가야 되고 호수를 만들어 놓으면 배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물을 순수하게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온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H 플러스냐, OH-냐, O2-냐에 따라서 수전해가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분해될 수 있는 부분은 프로톤이 컨덕팅 된다고 해서 팸 수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폴리머 일렉트론 멤브레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원래 시조는 프로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라인 OH-가 분리돼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칼라인 수전해 얘기하고 있고요. 고온 수증 기분에는 바로 O2-가 이동하는 건데 그 O2-가 이동하는 미디엄이 바로 지루폼이라는 세라믹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고온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고온 수증 기분에 또는 솔리드 옥사이드 일렉트로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발표하셨던 HTS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는 하이 템퍼처 뭐였죠? 스팀 일렉트로리시스. 그래서 그런 용어 쓰다가 지금은 SOEC라는 용어로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 자세히 좀 보면요, 저희가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알칼라인 수전해가 지금 실제 저희 그 제가 바로 애견에 있던 그 장치를 한번 사진 찍어 본 거고요. 하나 셀이고 그 다음에 팸입니다. 그러면 알칼라인은 지금 그 단순하게 약간 구조를 보시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 분리막이 있고 전극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PT라고 해서 다공성 재료로 해서 이제 가스들이 잘 빠져나가게 하고 유로들도 있고 뭐 그다음 엔드플레이트가 있는데 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팸은 바로 이 부분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쫙 밀착돼서 슬러리 형태로 딱 코팅되어 있을 때 바로 요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알칼라인보다 컴팩트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분자막을 통해서 프로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는 액체가 흘러가야지만 그 안에서 OH-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있어서 보통 우리가 볼 때 팸이 조금 더 컴팩트하고 알칼라인이 조금 더 부피가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셀을 만들어 놓고 보면요, 이렇게 구조 조립해 놓고 보면 그 두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텝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컴팩트하고 그런 모양들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전해를 그냥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물리게 되면 뭐 근데 오늘 그 한전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전력화가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제 전력화되는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력이 대다수가 이제 그 CO2 프리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2030년대 우리가 60%의 그 청정 그 전력 계통이고 50년대 90%의 청정한 파워 소스로 전력 계통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전력 계통에서 수전해를 끌었으면 아무리 60%의 청정한 전력 계통이라 하더라도 개질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CO2 발생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90%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CO2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로 그 태양광이라든가 윈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누클리어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직접 연계해서 가는 방향이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전해 장치들이 전력 계통에서 직접 물려 쓰다가 이제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재생에너지랑 직접 물려야 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패널 만들면서 쇼트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수력이 제일 좋다고 나오고요. 별 차이는 없겠지만 윈드, 솔라, 이렇게 누클리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이 해서 SMR을 하는 경우는 물을 워낙에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자원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보면 그 부분에서 누클리어가 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이라든가 냉각수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소로 가게 되면 재생을 직접 물리게 되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연구가 그렇게 활발히 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전의 연구를 좀 하셨던 분들도 대다수 이런 재생에너지의 패턴이 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렇게 인지를 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전회가 연구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쯤 돼서야 이제 부하 변동 대응이라는 용어도 이제 쓰게 되고 재생에 직접 분류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전력 파형이 흔들릴 때 물론 당연히 매스 트랜스퍼도 변화가 되겠고요. 온도도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조그만 변화들이 스택 내에서는 슈팅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력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슈팅들이 일어나는지, 전력 오버 슈팅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스택 내에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적으로 만약에 수전의 장치가 온오프가 된다고 할 때 바로 꺼졌을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해질이 있어요. 온을 했을 때는 플러스가 음극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가 양극으로 갈 겁니다.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전류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로 돌아가려고요. 그러면 이 전류가 거꾸로 간다는 걸 리버스 커런트라고 해요. 그러면 산화극이 환원이 되고 환원극이 산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극들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현상은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그 막을 통해서 수소산소는 조금씩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소극이 산소가 조금씩 들어오고 산소극이 수소가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산화되고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세대 수전회를 어떻게 하냐면 끄고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까 질소로 퍼징하는 거예요. 질소를 계속 넣어가지고 끌 때는 산소 수소 빼내고 딱 질소를 채워놓으면 아무리 시간 지나도 섞여봐야 질소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온할 때는 수소산소가 나오면 질소를 빼내는 겁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안에 있는 모든 챔버들을 다 질소를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2시간이 걸리니 3시간이 걸리니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는 재생을 직접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전극들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 섞이면서 폭발한 게 좀 가기도 하고 스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내구성이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연계하는 그린소의 선두주자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연구하던 패턴하고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원천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얼마큼 확보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력 패턴을 얼마만큼 떨어뜨리냐 0.7V에서 계속 유지하느냐 0.5V까지 떨어지냐 0.3V까지 떨어지면서 산소극을 봤을 때 얼마만큼 오프시키냐의 뎁스에 따라서 이런 내부성이 점점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요, 하나의 전극의 형태인데 가만히 놔두면 산화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코발트 옥사이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산소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된다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일리버서블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발트 옥사이드 옥사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머티리얼 콤비네이션이라든가 프로텍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전극들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또 그런 결과들 좀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계산과학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LDH 같은 경우 인스피레이션 에너지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파티시पे이션을 통해서도 전혀 그 내구성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됐지만 아직도 꽤 많은 연구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용어를 좀 나누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하도 수전해를 하도 오래된 연구인데 뭘 또 연구할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1세대는 바로 재생에너지와 물리지 못하는 그 안정적인 전력 계통에 물리는 수전장치고요. 2세대는 이제 재생에너지 직접 물리는 수전장치인데 팸은 그 자체가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팸 자체는 1세대가 존재하지 않고요. 알칼라인 수전은 바로 1세대가 있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2세대가 2010년부터 해외에서도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수전에 대한 로드맵을 짤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이미 유럽은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냐, 그냥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2세대에 대한 연구는 유럽도 2010년부터 됐다는 겁니다.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티센크루프나 아세카스에도 보면 실증을 막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상용 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술이 갖춰졌다고 저는 보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보다 꽤 앞서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차근차근 잘 체계를 맞추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카라인 수전에는 자꾸 사람들이 1세대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 기술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알카라인 수전에는 2세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세대에 대한 건 우리나라가 아직 정보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수전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오해를 사게 됐는지를 조금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한테 이제 오늘 SOC를 많이 얘기해서요. 저한테도 이제 그럼 세 가지 기술 중에 어떤 거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매번 질문 나올 때마다 세 가지 기술 다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워낙에 세 가지 기술의 차이점이 뚜렷하고 장점도 뚜렷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SOC를 자꾸 오해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 저희가 이제 효율입니다. 이게 효율은 델타 H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G값, 정기적인 에너지 값과 열값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온도가 100도씨 되면 잠열 때문에 바로 이렇게 툭 떨어진 걸로 보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또 스팀이 들어가니까요. 이 잠열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효율 계산을 하게 되면 훨씬 좋게 나오는 거죠.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SOC에 스팀을 공짜로 공급할 때 스팀이 공짜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800도씨 온도가 공짜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0도씨부터 물을 갖다 전기로 해가지고 그 온도를 올려가지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팀이 공급되지 않고 공짜, 여론이 공짜가 아니라고 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은 저온이나 고온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리하죠. 왜냐하면 고온에서는 촉매 활성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온 전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폭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온으로 갈수록 다 유리합니다. 다만 그 고온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스케일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유리하지만 이 부분을 꼭 고려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얘기 안 하고 레인지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저온 수준의 알칼라인 팩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여기서 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저온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최고로 보면 70 정도로 본다면 60이라고 하면 이 SOC는 81까지 간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스팀이 공짜로 공급 안 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효율의 강점을 갖고 있다. SOC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효율 하나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내구성인데요. 이 데이터는 저는 약간 좀 아직은 신뢰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와 부하 변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오랫동안 실증한 다음에 내구성 얼마라고 아직은 그 결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가 정말 믿을 만한가? 그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격으로 계속 그 스테디하게 운전하면서 나온 데이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온 부분들이 훨씬 더 꽤 긴 내구성을 갖고 있고 SOC는 조금 낮은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하 변동성은 제가 보기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치 가격은 아직은 SOC가 좀 비싸고 펜도 조금 더 비싼데 요거를 보십시오. 2019년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가 돼서 지금 또 기술들이 또 새롭게 나오면서 아마 최근에 또 나온 자료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세 가지를 기술을 비교할 만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 그 기업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랑 연동하는 방법이 있다면 원자력도 뭐 그 100%까지는 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제 그 뭐 플러스 DRC량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서 그 수전의 장치가 이제 운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재생에너지만큼 그 KPS 저 운영률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100%보다는 훨씬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온오프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좀 보시면 전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KPX하고 OPX인데 장치 가격이 굉장히 포션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15% 태양광 풍력 30% 하지만 이걸 콤비네이션하고 용량을 그 재생에너지하고 수전의 장치의 어떤 비율을 조정하면 운영률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원자력은 그거보다 더 위에서 이제 올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만큼 그 장치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면 50% 되면은 이제 경제성은 어느 정도 그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50%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류 밀도를 높이면 그 수소 생산 단가가 KPX 부분이 훅 줄어든다는 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0.2에서 0.6A 좀 올리는데 지금 보면 펜수전회가 전류 밀도를 3A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타겟을 가고 있는 거면 바로 이 KPX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카나이 수전에도 0.2였는데 지금 뭐 0.8까지 올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KPX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SO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팩터는 또 뭐냐면요. 대형화입니다. 대형화인데 그 시스템이 대형화가 아니라 단일 스택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펜과 알카라인도 아까 처음에 그림을 보여줬지만 그 MEA를 만들어야 되고 얘는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대형화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유리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펜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든 지금 메이저 회사들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 스택의 크기들이 커면 커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스택을 모듈화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 그런 경우 가격 저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효율이 높았던 SOEC 좀 낮았고 내구성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이 어떻게 얘네들은 되는지에 대한 그 세 개 기술을 보고서 그렇다면 진짜 경제성 있는 그 기술은 무엇일까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10메가까지 단일 스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플러그 파워입니다. 2메가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가 지금 360kW, 이건 모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효율은 지금 이 세 가지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 지금 원자력에서 스팀이 공짜로 들어온다면 100%까지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의 어떤 열원을 활용하고 이렇게 할 때는 되고 아까 그 SK에서도 말씀하셨지만 SOEC는 초기에 고온 태양열을 활용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원을 확보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될 때는 아마 말씀드린 10% 효율 상승에 어나더 10%가 더 효율이 상승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일 스택 크기를 키워야지만 KPX를 줄일 수 있고 그 내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했던 게 지금 요거는 그냥 알칼라이션에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26배짜리입니다. 2에서 26배까지 올라가는데요. 요 크기 한 번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 정도 허리춤 요만큼 갔으니까 무릎 좀 위만큼의 높이 크기고요. 이 사각형 그 원형이 이제 비슷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하 변동이 되는 전극을 개발해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부하 변동이 되는 걸 개발을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뭐 플럭추에이션의 이제 효율을 받고 80% 됐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요걸 보여드리려고 좀 한 건데요. VHP가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초기에 저희가 원자력 수소를 좀 했었어요. 원자력 수소가 서머케미컬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설프하고 아이오다인이 섞여가지고 그 순환 사이클을 돌면서 그 수소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HI라는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걸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H2I2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농축 공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제트로피 조성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기투석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쓰는데 이게 바로 전기투석기입니다. 아까 그 10kW 수전의 장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여기서 나오는 전체 사이클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0.05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이냐면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수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막대한 그 예산 투자를 했지만 지금 스케일을 보면 100배 차이가 나요. 크기는 훨씬 더 큰데 지금 경쟁력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수전 장치가 100배 큽니다. 100배. 크기는 비슷한데 시스템까지 보게 되면요. 시스템은 거의 10분의 1 사이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10년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C도 10년 전에는 원래 INR하고 그다음에 그 JA, 지금 JAE죠. 거기서 JA는 이 서머케미컬 사이클하고 SOC 두 개를 비교했는데 SOC가 방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옥사이드 쪽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방해 현상이 나니까 절대 SOC는 안 된다고 해서 서머케미컬 사이클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또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SOC가 또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술 중에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세 가지 기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보시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수 시간이 없어서요. 펜수전회가 저희가 2003년도에 애견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일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엘캠텍 발표도 있었지만 같이 하다가 이제 엘캠텍 위주로 연구가 기업 위주로 이제 2012년도부터 갔고요. 요거 보세요. 2018년도 써 있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요. 그전에는 충전 소형 수전 장치였습니다. 고압으로만 갔어요. 150바, 350바 올려야지만 된다는 생각에서 재생에너지와 연동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연동하는 수전의 장치는 2018년도부터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칼라인 수전에는 그전에 연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단계고 그 다음에 그 SOC는 2003년도에 셀 단위로 연구가 시작되다가 제가 연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리버서블 SOC 해가지고 시작된 게 저 2016년, 15년 그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처음 스텝을 밟았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정도 그 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아직 SOC로 크게 내부성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검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외하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고 알칼라인도 그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질에 저희가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